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막 대만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네. 지금 대만 날씨가 어떻습니까? 대만 날씨는 예. 좀 가을 날씨, 늦여름 날씨 같아요. 근데 대만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셨다고요? 살짝 그냥 예. 많진 않고요. 예. 대만 분들, 현지 분들 아니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국가대표. 예. 그 프리미어 시기 네, 그것 때문에 12 가셨죠? 네. 가서 뭐 하셨어요? 야구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지? 좋습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기혼자가 4명 중에 3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청 조사가 나왔습니다. 무려 75.7%가 스스로를 인꼬 부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배우자 만족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자, 육아 가사를 공동 분담하는 부부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그렇다면 제게 이 결혼을 말리는 제 주변 기혼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완전 인꼬 부부예요. 사반 찐팬입니다 하신 박종대 이인자 부부님. 자, 포항 대흥중학교 파이팅! 사건 반장 파이팅! 하신 이나윤 오다은님. 아유,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수연중학교 2학년 6반 남은 2달 쌤이랑 행복한 추억 많이 쌓자 하신 양소영님. 자, 지난 16일 부평 갈산 영화관에서 중국인 3분이 계속 떠들더니 급기야 저렇게 발까지 족 내려 하신 조영범님. 자, 지난 주말 구미행 고속버스입니다. 사반에서만 보던 걸 봤네요. 종 내려 하신 전은경님. 자, 경북 고령의 국악 공연장에서 5분 내내 큰 소리로 통화한 저 아주머니 때문에 열받았어요 하신 이미진님. 자, 지난 15일 대전 동구의 한 도로입니다. 치질 걸렸는지 계속 위험하게 서서 가는 라이더 제보합니다 하신 이은숙님. 자, 전현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다리는 ATM, 현금 자동 지급기. 자,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를 통해서 개그맨 김병만 씨의 이혼 풀스토리가 보도가 됐습니다. 앞서 이 전처는 상습적으로 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김병만 씨를 고소한 바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보도를 봤더니 전처가 경제권을 전부 가져가면서 갈등이 크게 증폭됐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병만 씨는 결혼 이후에 전처에게 재산 관리 전체를 일임했고요. 전처가 김 씨의 인감과 통장, 또 공인 인증서 등을 모두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7월에 김 씨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그런데 그날 전처가 김병만 씨의 실물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 4곳에서 약 6억 7천만 원을 빼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씨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은 약 49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30억 원이 넘게 쓴 셈인데요. 결국 2020년 김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전처가 무단으로 빼낸 6억 7천만 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가정법원에서 김병만 75대 전처 25 비율로 재산 분할을 명령을 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서 지난해 9월에 이혼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에 전처는 이 가정폭력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전처가 이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할 때 증인으로 내세웠던 게 그 입양해 키운 딸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딸이 가정법원에 무슨 사실 확인서를 냈다는데 정말 그 딸도 폭행 사실을 증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정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딸은 참 김병만 아버지는 정말 고마우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뭐든지 다 잘해주시는 그런 다정한 분이었다라는 거고 항상 전화를 걸어도 자기부터 먼저 찾았고요. 집에 오면 먼저 자기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키가 크대요. 그래서 김병만 씨가 키가 작은 편이니까 그렇게 그걸 또 자랑스러워했고 키 얼마나 컸냐 이렇게 늘 물어보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전처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이게 파양도 결심을 했는데 딸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김병만 씨는 또 이거를 또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게
이 전처가 그러니까 딸의 생모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파양을 하려면 이 생모가 전해드렸다시피 이 조정을 받아들여 조건으로 너무 이상한 조건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특히 뭐 앞으로 검찰 수사도 남아 있는 거고 재산분할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나만 찾았다 우리 아빠 참 이렇게 또 증언을 해줬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운동화 들고 튀어옵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매장 안으로 저 남성 입장, 진열된 신발 꺼내서 이리저리 만지작 바로 이거야. 자, 이러면 딱 놓고요. 바닥에 놓고 이제 시착을 합니다. 자, 한쪽 신었어요. 자, 다른 한쪽도 신고 몇 걸음 다 워킹을 딱 해봐요. 그러더니 좋군 하면서 두리번 계속 하죠. 눈치를 보면서 자기 신발로 갈아 신더니 아까 신어본 신발 들고 그대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며칠 후입니다. 예, 같은 옷을 입고 또 등장했어요. 곧장 진열대로 가서 신발 하나를 또 꺼내더니 두리번 계속 또 바닥에 내놓고 한쪽 발을 신고 다른 쪽 발도 신어 보더니 이것도 탐나는데 자, 서둘러 자기 신발로 또 갈아 신고 챙겨서 그대로 아웃합니다. 야, 이거 세상에 첫 범행 때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와서 또 2차 범행을 하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요. 네, 지난 11일과 15일에 대전의 한 백화점 신발 판매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 먼저 지난 11일에는 붉은색 겉옷을 입은 남성이 직원의 눈치를 보면서 진열된 신발들을 살펴보더니 한 신발을 신어보고는 그대로 들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5일에도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신발 한 켤레만 신어보고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절도당한 신발 가격은 각각 79,000원 그리고 119,000원인데요. 매장 계산대에서는 진열대 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장인 제보자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는 순간 그 틈을 타서 훔쳤던 건데요.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남성 오늘도 이 매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도요? 설마 또 그럼 세 번째로 양 변호사님, 예. 제발 옷은 갈아입고 왔다고 해주세요. 단벌 신사 같습니다. 똑같은 옷이었고요.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번엔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예. 가방을 들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마침 직원이 알아봤다 합니다. 저렇게 똑같이 나타나니까 매장을 지나쳐서 화장실에 숨었다가 지금 저 옆에 있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요? 아니요. 경찰은 아니었고요. 화장실에 숨었다가 다시 와서 매장에서 신발을 훔치는 걸 보고 매장 직원, 이웃 매장 사장님 그리고 백화점 경비 직원들까지 우르르 나서서 함께 붙잡았던 겁니다. 일단 현행법이기 때문에 체포는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딱 잡히자마자 나 신발값 내려고 하는데 하면서 갑자기 또 돈을 꺼내더래요. 하지만 CCTV에 이미 2번이나 찍혀 있지 않습니까? CCTV를 보여줬더니 범행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훔쳤는지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는 정성이라도 좀 보이든가.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경악 기름 얼룩의 진실입니다. 자, 셀프 세차를 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주차장에서 웬 봉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자, 피자 한 판을 들고 내리는 여성, 옆차 보닛에 올려놓자 쭈루루루 미끌. 어머머머머, 아우 짜증나. 이게 뭐야. 자, 쭈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피자를 줍줍하는데요. 아우 짜증 지대로다. 이거 완전 떡이 됐잖아 이거. 그래도 먹어야지 뭐. 피자를 다시 보닛 위에 척. 자, 맨손으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아유, 다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야, 이게 상이야. 이거 빨리 챙겨서 가자 하면서 지금 피자 상자를 덮어가. 아유, 저 위에다 그냥 얹으면 어떡해. 저 먹는 데다가 저거. 아이고. 자, 아무튼 자, 박 변호사님. 예. 정말 이 영상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최소한 남의 차에 물티슈를 한번 닦아주는 척은 좀 해줘야 되는. 보닛 위에 피자 기름이 범벅이 됐대요. 아니 뭐 저는 사실 이건 피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거든요. 피자를 함부로 저렇게 흘린 다음에 다시 또 조합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남의 차 보닛에서 저 피자를 흘린 겁니다. 기름 자국이 상당히 많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데 결국은 또 흘렸던 걸 또다시 잘못 넣었다가 또다시 올려놓고 또다시 그걸 정리하는 모습에 사실은 문제가 되면서 기름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마 이 차주가 보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세차해놨는데 왜 기름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뭐 하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저 행동들 남 차에 올리는 것부터 해서 떨어진 걸 또다시 조합하고 그 행동들 참 보기 싫습니다. 박 변호사님, 뭐 꼭 기름이 있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남 차에 왜 올립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차에 올릴 수 없으면 땅바닥에 놔두면 되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국화 향기의 흠뻑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집 앞이 국화꽃으로 쑥대밭이 됐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문 앞으로 다가오더니 앉으려다가 어이구, 자, 겨우 중심을 잡고 경사로에 털썩 앉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국화를 그냥 팍 꽂더니 입에다가 뭐야 먹으려고 확 던져요. 또 뽑더니 먹고 에이 맛없어 하면서 탁 써야 돼. 또 뽑고 먹고 버리고 이것도 맛없어 하면서 계속 버려. 국화꽃이 맛있을 리가 없죠. 자, 저렇게 한참 동안 저 짓을 한 다음에 완전히 그냥 국화꽃으로 엉망진창. 자, 구멍이 뻥 뚫린 화분만 남겨둔 채 사라졌습니다. 아, 박 교수님, 이 아저씨 혹시 꿀벌맨인가요? 왜 그걸 입에다 댈까? 네, 그 제보하신 분도 사실은 이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사람이 염소도 아닌데 왜 저렇게 꽃을 먹고 뱉고 하는지 너무 재밌어서 제보했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것 같죠? 안더니 국화꽃을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또 일어나서 갔는데 제보하신 분께서는 저 사람도 문제지만 또 보통 때도 예쁘게 화단을 꾸며놓으면 꽃을 뽑아서 가기도 하고 훔쳐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국화꽃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되고 꽃은 이제 진달래꽃 정도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쁜 꽃일수록 맛이 없어요. 노랗고 빨갛고. 먹어본 것 같은데요? 네,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잖아요. 맛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먹는다고 착각을 했는지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벌써. 글쎄요, 먹지 마세요. 아, 진짜 별 희한한 아주 사람. 엄청나게 먹었어요, 엄청나게. 예,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수목장으로 해다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무시하려는 아버지가 너무 미운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5개월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당신의 장례를 수목장으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셔서 돌아가신 후에 외가 쪽 선산에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이 선산에는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계셔서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가 쪽 선산에 땅 문제가 생겨서 그곳에 모셔뒀던 친할아버지 등 친가 친척들을 납골당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너희 엄마도 할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으로 옮기자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전부터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주 다퉜습니다. 생전에 이혼 위기도 여러 번 있었지만 어머니가 저와 동생들을 보면서 참고 넘기셨는데요. 대신 몇 년 전부터 두 분이 별거하면서 왕래도 없이 지내셨습니다. 게다가 친가 납골당과 외가선산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해라도 될 텐데 한 지역에 있어서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게다가 때가 어느 때인데 아버지는 네 엄마는 출가 외인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자매들이 맞선 덕분에 아버지가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요. 저는 어머니의 입장도 생각 안 하고 유언까지 무시하려는 아버지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밉기만 합니다. 당분간 연락도 끊고 싶을 정도인데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자,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딸입니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엄마 말 안 듣고 속 문드러지게 하더니 이젠 하다 죽은 사람 유언도 무시해. 그렇게 간 사람 속까지 후벼 파야겠어. 엄마가 나무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아빠 마음대로 결정을 해? 그리고 요즘 세상에 무슨 놈이 출가외인이야. 아빠네 집안이 뭘 해줬는데.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뭐 묻고 자시고 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아버지입니다. 이 자식이 이게 어디 아버지한테 싸가지 없이 그따위 말버릇이야. 야, 수목장 보기에만 그럴싸하지 이장도 쉽지 않고 관리도 여간 힘든 게 아니야. 니들이 나중에 그거 다 뭐 할 거야 그거. 사람들이 바보라서 납골당해 모시겠냐?
야, 이 아빠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니들만 엄마 생각하는 줄 알아, 이 자식들? X입니다. 양 변호사님. 네, 일단 두 가지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의견이 아니라요. 저런 내용은 유언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효력을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법적으로는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제사에 관해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지난해 5월에 우리 대법원은 직계 비소, 그러니까 상속인들, 자녀들 중에서 나이가 남녀 따지지 않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아버지가 니들이 알아서 할 거야, 니들이 모실 거야 했잖아요. 맞아요. 저 자매들이 모시는 거예요. 자매 중에 제일 언니인 사연자분이 그걸 정할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군요, 박 교수님. 네, 저는 아버지가 왜 납골당으로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을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뭐 출가 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 뭐 소유욕이나 가부장적 사고였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부부랄지라도 사실은 좀 애틋해서 그래도 우리는 같이 묻히고 싶다라는 부부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이제 내 옆에서 나도 이제 죽으면 그 옆에서 같이 납골당에 있고 싶다라는 뭐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둘 중에 뭐 하나일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너무 간곡하게 수목장을 원하셨던 유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수목장을 해드리고 나서야 이제 딸들이 행복하고 편안해졌다는 걸 보면 어머니와 딸들의 뜻을 우선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버님 지금 말씀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 왜 출가해인 그 집에 왜 묻힙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가장 문제는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같이 안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혼 가능성도 매우 높았고 안 친했다는 거예요. 막 친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그런 어떤 관계였다면 조금 더 고려할 수가 있지만 친하지도 않았고 왕래도 없었다는데 왜 이럽니까 갑자기?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듣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자매들이 힘을 모아서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알쿠네이님, 그러면 따로 모셔야지요. 생전에도 안 맞았는데 라고 하셨고요. 한인자님, 아버지는 무시하시고 어머니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송영주님도 어머니의 생전 말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방 끝나고 유튜브 라이브 사반 후반이 이어집니다. 자, 전북 익산의 박정호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14일 오전 9시 운전하고 가시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자, 잘 가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노란색 통학버스가 역주행 후에 앞지르기! 세상에 설마 저 버스 안에 아이들 타고 있었던 거 아니겠죠? 혹시 몰라서 익산교육지원청에 문의했더니 세상에 전세버스인데 군산 모 초등학교 학생들 태우고 현장학습을 가던 중이었답니다. 저 차 안에 아이들이 있었대요. 애들 태우고 가면서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차려 하셨네요. 터널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이 차량, 무려 시속 270km가 넘는 속도인데요. 또 다른 차량 역시 마치 브레이크를 잊은 듯이 차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내달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도로 위에서 하얀 연기를 한껏 내뿜으며 마구 돌기도 하고 레이싱 경기를 펼치기도 하는데요.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된 이들,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자, 밤마다 차 수십 대가 모여서 굉음을 내고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한다는 그야말로 영화를 찍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자동차 폭주족들이 나타난 건 지난해부터인데요. 이 사람들의 주무되는 경기도 안산입니다. 근데 안산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넓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폐쇄된 도로나 한적한 도로에서 뭐 난폭 운전하고 원예 운전을 하고 있대요. 근데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고 합니다. 폭죽을 터뜨리며 위험천만하게 드래프트를 하고요. 뿌연 연기를 일으키면서 도로를 빙글빙글 도는 원형 주행, 일명 원돌기라고 하죠. 그리고 제동을 걸어놓고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연기를 내뿜는 번아웃, 서로 경제하는 드래그 레이스까지 뭐 위험한 걸 넘어서서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지나고 나면 바닥에는 새까만 바퀴 자국, 즉 스키드 마크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소음도 소음이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드리프트. 자, 드리프트를 딱 하면요. 그 바닥에 말이죠. 스키드 마크가 막 그거 지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돈 엄청 들어가요, 그거. 자, 한밤중 가벼운 일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불법입니다. 자, 사고라도 나면 또 어쩔까요? 자, 이런 기행을 벌이는 사람들 도대체 누군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지인한테 들었어요. 주변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그게 문호교차로 쪽이라고 안산시에 있는. 근데 그 카메라도 없는데 이게 그 스키드마크라 그래 타이어 자국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솔직히 말하면 자동차판에서 유명했어요. 걔네가 외국인들인데 뭐라 그래야 되냐 우즈벡부터 타자 그런 애들이라고.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경찰 무시하고 막 거기서 폭주를 찌고 그런다고. 그리고 옛날에 한 100명쯤이었는데 지금 텔레그램 하면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아니, 이거 외국인들이었어요? 네, 이 무법자들의 정체는 대부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이 중고차 수출에 종사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밤중에 폭주를 띠고 또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자랑하듯이 올린다고 합니다. 주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출신들이 많고 몇몇 한국인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이 모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은밀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장소를 물색하는 것부터 시간, 심지어 어떤 차를 타고 갈지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또 외국인이라고 해서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꼭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모이고 경찰이 잘 오지 않는 도로에서 이 같은 폭주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는 듯이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데 조회수가 오르면서 이 폭주에 합세할 외국인들을 더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폭주족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에는 2,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또 한 번 폭주를 할 때는 뭐 구경꾼까지 합쳐서 약 1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내국인 폭주족도 감당이 안 되는데 외국인들까지 자, 그 규모도 상당하고 들으셨죠?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막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자, 그만큼 이들의 폭주 생각보다 아주 치밀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얘네가 팀이 세 팀이래요. 한 명이 먼저 정찰할 장소 잡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가 아마 그 경망을 보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폭주 도는 곳에서 거리를 두고 경찰이 오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거기가 이제 공단이니까 딴 길이 없으니까 경찰은 무조건 큰 도로로 올 거고 신고받고 오는 걸 보이면 바로 그냥 그 돌려가지고 방금 제가 보내주신 것처럼 막 경찰 이러면서 도망을 간대요. 그 단속 도는 데다가 이제 또 뭐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서 막 자꾸 막 따라다니면서 경찰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뒤에서 막 경찰 여기 있다고 막 하면서 텔레그램 알려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경찰 패턴을 다 아는 거예요. 야, 전 진짜 아니 예.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경찰들 몰래 저 짓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셨잖아요. 순찰차 계속 쫓아가는 네. 거. 아니 세상에 조니 소말린가 그놈도 그러고 왜 이러지 진짜? 그러니까요. 이 사실은 팀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정찰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경찰 오면 경찰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뭐 도망가게 만들거나. 근데 문제는 신호를 보내는데 본인들이 경찰이 무서워하기보다는 이걸 즐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지능적으로 순찰 안 할 때, 그럴 때 폭주를 또 하기도 하고요. 단속에 혼돈을 주기 위해서 동시에 두 곳에서 또 폭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 상당히 대단하고 SNS에 영상이나 사진들을 막 올립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자기들끼리 법무부 차량 사진을 올리면서 모임할 때 이 차량 갖고 와라. 이런 차 있으면 나도 미팅할 수 있다. 대놓고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고요. 해당 텔레그램 내용을 좀 현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러시아 MZ들이 쓰는 욕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텔레그램 수사가 좀 힘들기도 합니다. 자, 정말 제가 앞서도 조니 소말리 이거 전할 때 양 변호사님, 야 정말 이거 아니 제가 우리 경찰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진짜 뭐라도 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조롱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해야지 왜 외국인들이 우리 경찰을 조롱하냐고요.
경찰도 참 머리가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소말리 때는 제가 분명히 범법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게 좀 산이 약간 달라 보여요. 경찰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 저기 금지 표말도 붙여놓고 CCTV도 동원하고 블랙박스까지 이용해서 추적도 하고 있고 하긴 합니다만 문제는요. 뭔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고가 나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추적팀도 미리 뭐 이렇게 뭐 감시하고 있는 그런 팀도 만들어서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어렵게 잡아도 초범이면 대부분 경고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법행위가 현장에 잡힌 게 아니니까. 게다가 이자들끼리 무슨 묘한 꿀팁 같은, 이걸 꿀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다는 거죠. 잡히면 저 한국말 몰라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관광객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주동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법적으로 적용할 부분들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보자분 말하는 것처럼 아니 밖에 와서 힘들게 일하는데 타양살이 하면서 왜 범법행위까지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지 그게 참 화가 난다 이렇게 좀 제보를 주셨습니다. 방금 제보자 말씀 보면은 체포돼도 한국말 못하는 척하면 경찰도 처치곤란해서 그냥 풀어준다고 한다. 박 변호사님 실제로 조니 소말리 때도 얘가 막 영어를 쓰잖아요. 그럼 한국 경찰들도 고? 막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난처해서 오케이 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러시아어는 더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사실 왜 문제냐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저 사람들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들이 말소 차량이나 렌터카나 대포차입니다. 그 대포차요? 대포차는 불법이잖아요. 추적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번호판 없네. 번호판 없는 차량 저런 차량이 있어요. 저 차량은 뭐냐면 이 사람들 중고차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수출될 중고차를 폭주 한번 띄고 파는 거예요. 신차에 아예 올라타 가지고 번호판 없을 때 자신들이 해놓고 이것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폭주로 띈 차를 중고 매물로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팔기도 하고 이걸 SNS에서 자신들이 홍보하는 영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200km가 넘었습니다, 지금. 양 변호사님, 진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찰이 말이죠. 상대가 외국인이야. 영어를 해. 러시아어를 해.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경찰은 그냥 우리말 하면서 법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라기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장 현장에서의 뭔가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나 인명피해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어떤 법 적용을 해야 될지를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추정컨대 이렇게 텔레그램까지 통해서 단체방을 만들었다 이건 일종의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조직들에서 지금 왜 추출하기로 되어 있는 차를 마음대로 끌고 오거나 이런 것은 다 범법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대포 차량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 조직망을 좀 수고스럽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타진을 하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조니 소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주말을 맞아서 집안 대청소에 나섭니다. 밀린 설거지도 하고 이불 빨래까지 척척인데요. 그런데 침대 밑에서 초록색 병이 발견됩니다. 소파 밑에서도 나오는데요. 남성은 전혀 몰랐던 아내의 비밀. 부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집 한쪽에서 소주병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는 가족분, 남편분의 제보입니다. 자, 10년 전 한 여성을 만나면서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일단 제보자분은 40대 남성이고요. 10년 전에 이제 편의점에 갔다가 그 부모님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성의 직업이 그 장기간 배를 타는 직업에서 휴가 나올 때만 이렇게 시간이 있었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두 사람은 뭐 굉장히 뜨거운 사이가 됐었고 휴가철마다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아내가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술을 마시다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임신 6개월에 술 먹는다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한 지 2달 만에 또 가출을 했다가 아이고야. 가출 10시간 만에 찾아놓고 보니까 글쎄요,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락실에 가서 1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가 남편에게 잡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딸이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 어느 날 남편이 딱 집에 왔는데
띵동 하고 문을 열었더니 웬 낯선 여자가 반겨주더라. 네, 아까 들으신 것처럼 남편은 배를 타는 직업이라서 길게는 2달 넘게 집을 비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해외 나갔다가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좀 아내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 몰래 코 수술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아내가 이전부터 코를 좀 고치고 싶다, 성형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이 남편이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러 간 사이에 몰래 성형수술을 했던 건데요. 결국 이 일로 또 다퉜고 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2살 된 딸을 데리고 다시 가출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아내의 행방을 찾았는데요. 4일 만에 아내가 숨어있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한 친한 언니의 원룸에서 딸과 함께 눈칫밥을 먹으면서 생활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화도 났지만 아내와 딸이 안쓰러워서 결국 먼저 사과를 하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자, 툭 하면 가출을 합니다, 아내가. 자, 결국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직장을 그만뒀다고요. 네, 남편이 배를 타고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집안이 보니까 완전 쓰레기통인 겁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서부터 택배 상자가 보이기 시작해서 들어가니까 뭐 쓰레기 봉지마다 막 쌓여 있었고요. 당시 여름이었는데 냄비에는 일주일도 넘은 그런 음식이 다 곰팡이가 생겨져 있었고요. 아기의 몸에는 발진이 막 생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따졌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돈만 주면 뭐하냐. 당신이 애 아빠 남편 노릇 한 적이 있냐? 말하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남편이 고민을 막 하다가 뱃일을 그만두고 한 회사의 영업직으로 그렇게 재취업을 했습니다. 아빠 노릇, 남편 노릇, 너는 뭐 제대로 한 거 있냐? 참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결국 직업까지 바꿨습니다. 가정일에만 몰두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아내를 이제 집에 있으면서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실제 제보자 남편 얘기 들어보시죠. 저 몰래 마트나 편의점 가서 몰래 술을 사와서 혼자 꼴짝꼴짝 마셔요. 그거를 갖다 버리면 상관없는데 그거를 뭐 옷장에다가 숨겨놓고 다 마신 거를요. 그 싱크대에다가 숨겨놓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집을 치워요. 제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면은요 거짓말 아니라 그 피척병이 수십 병이 나와요. 보통 두주불사형의 사람들이 아, 자기 예. 술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막 빈병들 이렇게 놓잖아요.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술을 좀 좋아했던 것 같고 밥 먹을 때 반주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거 당연히 허락해주지 않죠. 그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다이어트 뭐 레몬 그 물이다 이러면서 그걸 홀짝 먹는데 보니까 그 안에 소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번 이 소주를 위장하고 이러니까 집을 한번 대청소를 해봤는데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맥주고 소주병이 우르르 정말 말도 못할 소도 나옵니다. 아마 아내가 몰래 술 먹은 게 들킬까 봐 술병을 숨겨둔 것 같아요. 남편이 이것을 다 발견을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진짜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라고 얘기했더니 부인이 이제 막 난리 났습니다. 내가 정신병이라는 거냐? 내가 왜 그런 병원에 가야 되냐? 막 이러더니 또 이번에는 딸까지 그냥 집에 두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제 처갓집에 가서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인과 장모는 자네가 잘해줘야지. 자네가 못하니까 애가 술만 마시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사위 탓을 했대요. 그렇지만 뒤에 이제 붙여서 얘기하기를 그런데 사실은 딸이 친한 언니네 집에 있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찾아가 봤어요. 그랬는데 친한 언니는 없고 남사친과 함께 있었습니다. 남사친 집에 더부살이를 했다고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도 또 이게 그 부정행위를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사친이 있고 남사친의 여자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커플의 집에 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남사친도 여자친구한테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당연하죠. 찾아가니까 나도 곤란하다. 제발 좀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저쪽 집에도 민폐를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왔더니 또 이 아내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 그래서 싸우다가 또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이혼하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내는 또 이혼하기는 싫다라고 답이 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락이 없다가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답니다. 장모님은 딸도 있는데 충동적으로 그러지 말라라고 또 이혼을 만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집에만 오면 답답하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전해드린 가출 횟수만 5번이에요. 자,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술 먹고 툭하면 가출하는 아내.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하셨는데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 말씀 네, 주시죠. 뭐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부양 의무라든지 협조, 동거 의무 이런 것들을 좀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가장 저는 커 보이는 게 집도 뭐 가출도 가출이지만 술이 좀 제일 커 보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뭐 상당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살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남편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그 남편은 이제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뭐 해야 되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뭐 지금 나온 사유만으로도 이혼 사유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데요. 아내가 이제 아마도 알코올 의존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또 실제로 이혼할 수 있는 거는 좀 별개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아내를 설득해서 뭐 상담을 받든지 치료를 받든지 하는 그런 요구와 과정을 좀 거쳐보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네. 저럼 못 삽니다, 같이. 그렇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 원하는 건 뭐 이혼도 아니고요. 사실 꼭 가출을 원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원할 수 있는 건 내가 원하는 만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집을 나가서 마셔야 훨씬 더 많이 마실 수 있고 잔소리도 안 듣고 애도 없고 이 사람 지금 6개월, 임신 6개월에도 술을 마시는 여성입니다. 아이가 2개월 됐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나중엔 아이도 버리고 마시고 또 집도 완전 쓰레기 집이 되고 아이도 방치가 되고 또 늘 가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생활이 무너지는 현저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혼을 하기 싫다면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거를 받지 않기를 계속 거부한다면 결혼 생활을 이어질 수가 없겠죠. 일단은 견고와 그다음에 굉장히 설득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항는님 딸을 위해서 이혼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쭈니네 외삼촌님은 이혼하지 말고 장모님 집에 아내랑 딸이랑 보내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겨울이 거칠게 울수록 젠틀하게 대해줄 것. 아르떼. 오랜 시간 동안 소파만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100% 수작업으로 만들 수 없다면, 소파는 될 수 있어도 자코모는 될 수 없다. 이것이 1등 소파 브랜드의 정신. 소파는 결국 자코모. 센트룸은 생애주기 건강을 연구합니다. 성별,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에 딱 맞춘 과학적 설계. 건강 이제 한 팩으로 맞추자. 센트룸 원데이 팩. 크리스마스가 가장 먼저 오는 모던하우스. 동화같이 달콤한 스위트 티파티. 비밀스러운 나만의 포레스트 베드룸. 설레는 크리스마스의 시작. 모던하우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곧바로 유튜브 사반 독립 채널에서는 라이브 사반 후반이 시작됩니다. 많이 건너와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